미국의 국제공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단체로 미국 공항에서 직원들과 손가락질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급기야 한국인들은 왜 VIP급 대우냐며 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중국인의 가방에서는 경악할 물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사건은 전 세계에 빠르게 퍼지면서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고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또 다른 바쁜 하루를 맞이하며 공항의 넓은 로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나, LAX 국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관으로 일한 지 벌써 5년째가 되었죠. 매일 아침 저는 수천 명의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각자 다른 이야기, 다른 목적을 안고 미국 땅을 밟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하고 제자리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켜고 첫 번째 승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죠. 승객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입국 심사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순간이니까요. 첫 번째로 제 앞에 선 사람은 한국인 사업가 최경수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여권을 건네는 그의 손짓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여권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최경수는 유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3일간 머물 예정이에요. 그의 여권을 확인하니 모든 서류가 완벽했어요. 한국 여권은 항상 깔끔하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경수의 출입국 기록도 명확했고 비자 상태도 완벽했죠. 이런 경우 심사는 몇 분 안에 끝납니다. 즐거운 체류 되세요, 최 선생님. 저는 도장을 찍어 여권을 돌려주었어요. 최경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다음 승객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제 동료 에밀리의 카운터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두 명의 중국인 여성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앞에 선 승객들을 처리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향해 시선이 갔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VIP인데. 한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에밀리는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서류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 여성들은 더욱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중국에서 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저는 불안한 눈길로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그녀도 저를 흘끗 쳐다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도 여전히 긴 줄이 서 있었죠. 이런 상황은 공항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일부 승객들은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규칙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의 다른 승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계속해서 규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 두 여성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름표를 보니 류샤오란과 펑리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금방 보내놓고 왜 우리만 이렇게 대하는 거죠? 류샤오란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방금 떠난 최경수의 방향을 향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길어질 것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네요. 류샤오란과 펑리화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에밀리는 전문가다운 태도로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저는 제 승객들을 계속 응대하면서도 한쪽 귀로는 그쪽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 류샤오란이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중국에서 유명한 기업인이에요. 베이징에 있는 그의 회사를 들어본 적 없나요? 에밀리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전문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권과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모든 승객에게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시점에서 보안팀장 릭이 다가왔어요. 저는 릭이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데 능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는 16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릭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류샤오라는 즉시 릭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우리는 VIP 대우를 받아야 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죠? 한국인은 그냥 보내면서. 릭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승객이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VIP라도 예외는 없어요. 펑리화가 이번에는 가방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오래 비행했어요. 빨리 호텔에 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의 시선이 그들의 가방에 고정되었습니다. 두 여성의 캐리어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죠. 여행 가방 바퀴가 약간 휘어있을 정도였어요. 죄송합니다만 수화물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 말에 두 여성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특히 류샤오란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를 내던 그녀가 갑자기 불안한 기색을 보였죠. 왜요? 우리 가방은 이미 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했어요. 류샤오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릭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입국 시 추가 검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신고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요. 펑리화는 류샤오란을 향해 중국어로 뭔가를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릭은 두 여성에게 수화물 검사 구역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따라갔지만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어요. 저는 잠시 제 카운터에서 떠나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에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처음에는 그냥 까다로운 승객처럼 보였는데 가방 검사 얘기가 나오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봤어. 릭이 잘 처리할 거야. 수화물 검사 구역으로 향하는 두 여성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공항에서 5년간 일하면서 직감이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직감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검사 구역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함께 검사를 지켜보기 위해 자리했어요. 류샤오란과 펑리화는 꼼짝 않고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에밀리가 첫 번째 가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가방을 열어도 될까요? 펑리화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사적인 물건이에요. 열어볼 권리가 없어요. 릭이 차분하게 개입했어요. 미국 세관은 입국 시점에 모든 수화물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어요? 류샤오란이 펑리화의 팔을 잡아당기며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펑리화는 마지못해 물러났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이 단순한 프라이버시 문제 이상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가방의 지퍼를 열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옷가지와 개인 용품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경험 많은 검사관이었죠. 그녀는 옷들을 한쪽으로 젖히고 가방 바닥에 손을 넣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네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어요. 그녀가 가방 바닥의 가짜 패널을 제거하자 우리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막대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금괴였습니다. 이게 뭐죠? 릭이 물었습니다. 류샤오란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그냥 선물이에요. 남편이 준 선물입니다. 펑리화도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선물이에요. 불법인가요? 릭은 심각한 표정으로 금괴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무거웠던지 그의 손목이 살짝 꺾였습니다. 이것들을 신고하셨나요?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국에 금괴를 반입할 때는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릭이 설명했어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밀수로 간주될 수 있어요. 류샤오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밀수라니. 우리는 그냥 선물을 가져온 것 뿐이에요. 왜 중국인만 이렇게 의심해요? 저는 내심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국적 문제가 아니라 법규 준수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류샤오란과 펑리화는 이 상황을 차별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방도 검사했고 거기에도 동일한 금괴들이 발견되었어요. 총 20개의 금괴,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수십만 달러어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어요. 이건 불법입니다. 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조사를 위해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어요. 류샤오란이 소리쳤어요. 억울해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펑리화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 연락할 거예요. 이건 차별이에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당혹감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에요.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죠. 릭은 추가 인력을 호출했고 두 여성은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이제 단순한 입국 거부를 넘어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으니까요. 조사실로 향하는 동안 류샤오란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릭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위챗 라이브 방송을 하고 계시네요. 릭이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보안 구역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류샤오란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고 중국어로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몰랐지만 그녀의 격앙된 목소리와 우리를 가리키는 손짓에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릭이 단호하게 요청했어요. 하지만 류샤오란은 계속했습니다. 미국 공항이 중국인을 차별해요. 보세요.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펑리화도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어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릭은 추가 보안 인력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핸드폰을 지금 당장 내려놓지 않으시면 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릭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타협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류샤오란의 라이브 방송은 중국 내 수천 명의 시청자에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댓글이 폭주했고 대부분은 분노와 항의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볼 수 있었는데 미국 세관을 비난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마침내 두 여성의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이 붙은 도화선을 끄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릭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형사조사 대상입니다. 릭이 엄중히 말했어요.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중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류샤오란과 펑리화를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하는 동안 저는 에밀리와 잠시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심각해질 것 같아.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SNS에 퍼지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마치 우리의 예상을 확인이라도 하듯 릭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 LAX 공항에 설명을 요구한다고 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세관 위반을 넘어 외교적 사안이 되어버렸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이미 긴장 상태인데 이런 사건이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릭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일단 상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거야. 우리는 그냥 규정대로 했을 뿐이니까.
복도 끝에서 류샤오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줄 거야 라고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펑리화도 울고 있었지만 좀 더 조용했어요. 이 순간 저는 이 두 여성이 자신들이 일으킨 파장의 심각성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억울한 상황일 수 있지만 법은 분명했어요. 신고 없이 금괴를 반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공항의 다른 구역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도착하고 떠나고 삶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조그만 조사실에서는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킬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류샤오란과 펑리화의 사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미국 세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금괴 밀수 혐의로 중국 관광객 2명을 조사 중이라는 간결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중국 쪽의 반응은 훨씬 격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하나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중국인 차별이라는 주제로 수백만 건의 게시물이 올라왔더군요. 일부 극단적인 사용자들은 심지어 미국이 중국인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음모론까지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실은 훨씬 단순했는데 말이죠. 규칙을 어긴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만약 신고만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출근길에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어제의 사건이 오늘 제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습니다. 국제 뉴스가 된 만큼 공항 직원들은 더 많은 질문과 시선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릭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나, 어제 중국 승객 사건 기억하지? 오늘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뉴스에서 봤어요. 꽤 심각해졌네요. 릭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과거 입출국 기록을 확인 중이야.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 그 순간 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어제 제가 심사했던 한국인 사업가 최경수였습니다. 최경수는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의 비즈니스 미팅이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최경수가 지나가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릭을 향해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금괴를 가져왔으면 난리도 아니었겠지요. 그의 말은 가볍게 던진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 여권의 신뢰도와 중국 여권의 차이를 암시하는 말이었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과거 기록과 신뢰도의 차이였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뉴스에 따르면 일부 외신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 여행객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국제 문제가 되는 건 처음이야. 오래된 동료 마크가 말했어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걸 차별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히 법규 위반인데.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지. 라이브 방송이 없었다면 조용히 처리되었을 수도 있어. 오후에 다시 업무로 돌아갔을 때 저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온 승객들은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어요. 몇몇은 심지어 류샤오란과 펑리화의 사건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로 대답했어요. 세관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릭이 최신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태도가 좀 바뀌었어. 초기 조사 결과를 보고 개인 문제이므로 미국 법을 따르라고 했대. 이 말을 들으니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어요. 적어도 외교적 충돌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세관에서 류샤오란과 펑리화의 과거 출입국 기록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미국을 방문하면서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짧은 체류, 무거운 짐, 그리고 귀국 시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가방들이었죠. 저는 조사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의 여행 기록이 제 앞에 펼쳐졌어요. 각 날짜마다 찍힌 출입국 도장은 마치 시간의 흔적처럼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발자취에는 계획된 듯한 규칙성이 엿보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릭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조직적인 금괴 밀수가 분명해.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일지도 모르겠어요. 밀수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조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류샤오란과 펑리화는 과거에도 신고 없이 상당량의 귀금속을 미국으로 들여왔던 정황이 있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들의 행적이 하나둘 연결되었습니다. 한편 중국 대사관의 태도도 급격히 변화했어요. 초기에는 자국민 보호를 강조하던 그들이 조사 결과를 접한 후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개인 문제이므로 미국 법을 따르라는 냉정한 입장으로 선회한 거죠. 외교적 관계의 냉혹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사실 안 류샤오란과 펑리화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절망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류샤오란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간직한 비밀이 드러난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한테 변호사를 붙여달라. 류샤오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펑리화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에 따라 작게 떨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릭은 차분하게 그들의 권리를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금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밀수 조직과의 연관성이 조사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공항의 활주로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륙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유를 향한 비행이지만 류샤오란과 펑리화에게는 이제 그 자유가 멀어져 버렸죠. 조사실을 나오면서 한 가지 생각이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결정이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류샤오란과 펑리화도 언젠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복도를 걸으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저는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어우러진 그 풍경 속에서 무언가 깊은 위안을 느꼈어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것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확신이 다시금 저를 채웠습니다. 며칠 후 미국 세관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류샤오란과 펑리화는 세관 신고 없는 금괴 밀반입 시도로 강제 출국이 결정되었어요. 조직적인 밀수 묘미에 대한 추가 수사는 계속되겠지만 일단 그들은 중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정문을 받아든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긴 여정의 끝에 도달한 듯한 어딘가 허무하면서도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서류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그 빛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정을 통보받은 류샤오란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어요.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처럼 그녀의 표정에 깃든 감정의 결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 변호사랑 이야기하게 해줘. 류샤오란이 소리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텅 빈 조사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항변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증거는 명백했고 법적 절차도 모두 준수되었습니다. 그들의 밀수 시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한편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도 논란은 점차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초기의 격렬한 반응과 달리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태도도 변했어요. 이건 대놓고 밀수 아니냐? 라는 댓글이 늘어났고 그들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우연히 최경수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다른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미국을 재방문한 듯 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그의 여권을 확인하며 저는 문득 그에게 물었어요. 이번 체류는 어떠셨나요? 최경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많이 본 사람의 지혜가 묻어났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뭐든지 조용히 다니는 게 최고더군요. 그의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였어요. 규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동하면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거짓말이나 변명이 필요 없죠. 다음 날 류샤오란과 펑리화의 추방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안 요원의 호위 아래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마지막까지 류샤오란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억울해. 그녀가 비행기로 향하는 통로에서 외쳤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는 저녁,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항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모습이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직업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과 질서, 그리고 공정함을 지키는 일이에요. 국적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규칙 아래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수호하는 일이죠.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면서 이 사건도 서서히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의 강물이 모든 것을 씻어내듯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이 일은 점차 희미해질 것이에요. 하지만 그 교훈만은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공항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여운은 여전히 저희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조용한 저녁 근무를 마친 후 저는 릭과 함께 공항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건물들 사이로 붉게 물들어갔어요. 그 빛이 테이블 위 커피잔에 부드럽게 반사되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요즘 들어 국적과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 릭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여권과 중국 여권의 차이는 단순한 표지 색깔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신뢰의 차이죠. 릭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인은 괜히 프리패스가 아니야. 수년간의 신뢰가 쌓인 결과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국가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민들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 역사는 깊고 단단했습니다. 며칠 전 중국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금괴 밀수 사건에 관한 게시물들이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역사의 편집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어딘가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분주했고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끊임없이 오갔어요. 제 심사대 앞에 선 젊은 여성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초조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처음 미국에 오시나요?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유학 왔어요. 여권을 확인하니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체류 목적도 명확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유학 생활 되세요. 그녀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도장 하나가 그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제 작은 친절이 그녀의 첫 미국 경험을 긍정적으로 마치 따뜻한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잠시 공항의 큰 창가에 서서 활주로를 바라보았어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삶의 리듬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오고 가지만 규칙과 질서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류샤오란과 펑리화의 사건은 이제 저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VIP든 누구든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제 일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내리자 공항의 불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어요.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는 그 불빛 속에서 저는 내일도 또 다른 여행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여정, 그리고 그들이 가져올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인생은 끊임없는 도착과 출발의 연속입니다. 마치 이 공항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오늘도 제 자리를 지킵니다.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힘든 나라에 왜 간다는 거니? 내가 정말 어떻게까지 했는데. 한국에 간다는 소리 계속할 거면 이제 우리를 볼 생각 말아라. 여기 한 여성이 한국에 간다고 하자. 부모님이 한국에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 집을 나간다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모님과 그 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프랑스에서 온 메디아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인 메디아입니다. 어머니에게 한국으로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투잡을 하시며 파리에 있는 저희 집의 작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고소한 소고기, 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는 가운데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서울의 한 대학교 경제학과에 합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 비즈니스와 무역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말이 흘러나오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난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는 몇 주 동안 다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반응에 놀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30살에 한국에서 프랑스로 이주하셨어요. 어머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라인 요리사로 일하면서 동네 철물점의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병행하며 하루 10시간씩 일하셨어요.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 덕분에 어머니는 저와 두 언니에게 어렸을 때 누리지 못했던 안정된 중산층 생활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너무 어렸을 때 떠나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느 날 떠났다고만 말씀하시며 그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저희 가족은 단 넷뿐이었죠. 저의 언니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맨 위에 언니는 20살, 둘째 언니는 15살이었어요. 저희 자매는 각자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 살림에 돈을 보태머요. 겉으로 보기에 저희는 프랑스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범적인 이민자 가족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방 3개짜리 조촐한 집안에서는 엄마와 언니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곤 했어요.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 파리로 이민을 왔어요. 어머니는 어린 두 자녀와 불안정한 영어 실력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가족의 지원도 받지 못했죠. 어머니는 자매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셨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언니들의 성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곤 했죠. 언니들은 집에서 싸우지 않기 위해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저희 어머니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어머니는 해마다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사라지고 항상 일하거나 자고 있는 것처럼만 보였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서울에 계신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곤 했어요. 할머니가 주셨던 알록달록한 장난감과 뒷마당 나무에서 따먹던 달콤한 귤에 대한 기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일 때문에 바빠지면서 한국으로의 여행은 중단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10살 때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몇 달 동안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그 후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언급만 있어도 어머니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더 열심히 일에 매달렸고 야근과 휴일 근무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고기 찌개를 먹으며 5,000마일 떨어진 한국으로 이사 가겠다고 발표했을 때 어머니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한국은 슬픔과 관한 고된 노동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프랑스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오랜 희생과 노력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힘들게 일궈놓은 미래를 사는 대신 거꾸로 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어머니는 저를 말리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미 결정을 굳혔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감정적으로 물러섰습니다. 한때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던 저희의 관계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대학으로 떠나기까지 몇 달 동안은 식사 자리는 정중한 대화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찬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겨울옷 쇼핑을 도와주시고 모아둔 용돈을 저에게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떠날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어머니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 전날 밤 저희는 서로 마주 앉아 차가운 테이크아웃 음식을 골라 먹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았어요. 어렸던 저는 어머니의 고통과 배신감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의 미래에 너무 들떠 있었기 때문에 제 선택이 저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짧고 포옹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저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반짝이는 눈으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새 집으로 가는 10시간의 여정 내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과연 어머니와 저희 관계가 치유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반짝이는 서울의 인천공항에 내리자 마치 오지에 착륙한 도로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파리에 비해 모든 것이 세련되고 효율적이며 미래적으로 보였어요. 화려한 복도를 지나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하면서 어머니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오기를 바랐지만 문자에는 전송됨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1학년 동안 호스트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호스트 가족은 캠퍼스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통풍이 잘 되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호스트 가족은 모두 금융업에 종사했고 아들 준이는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의 5%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호스트 가족은 첫날 밤에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주는 저를 도와 지역 안내를 해주고 부모님을 위해 통역을 해주었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이 한국 기준으로 중상류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촌 마을을 떠나 증권회사 임원이 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가
제 어머니의 배경과 비슷하게 들렸고, 두 사람 모두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투지와 근성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생각을 준에게 전하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에게 프랑스는 넓은 집과 자동차로 가득한 천국 같은 풍요로움의 대명사였기 때문이죠. 그는 여전히 많은 이민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든 일을 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어머니의 낡은 경험에만 의존해 한국과 그곳의 기회를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학기 동안 저는 매일 어학 앱을 사용하고 TV 프로그램을 보며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결국 저는 호스트 가족과 저희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추수감사절 스타일의 칠면조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호스트 부부에게 프랑스에서의 이민자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전반적으로 영어와 공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민자들에게 더 쉬운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사려 깊게 대답했습니다. 1990년대 프랑스로 이민 온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파리 교회에는 영어 학습센터와 다문화 커뮤니티 그룹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언어 장벽은 일자리나 주택을 구할 때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녀는 의지할 대가족 없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혼자서 구축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처럼 가부장적인 문화권에서 20대 중반에 갑자기 싱글맘이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프랑스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희생하셨지만 어머니는 초창기에는 외로움과 경제적 스트레스로 끔찍한 시련을 견뎌내셨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과 좋은 삶을 살겠다는 결심뿐이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한국 얘기만 나오면 그 힘든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적 무지했던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어머니가 무엇을 극복했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의 고된 생활은 수년 동안 그녀를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외 이주를 준비하면서 어머니와 다투고 자매들과 성적 문제로 다투고 최근 어머니의 눈빛이 우울해진 이유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저희 가족의 유일한 부양자로서 짊어지고 계셨던 무거운 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떠나 한국으로 가기로 한 저의 결정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느껴졌겠지요. 서울에서 대학생 생활에 적응하면서 몇 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고 도시의 에너지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홍대의 화려한 불빛 북적이는 동대문 시장 산속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사찰 등 파리의 한적한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매력에 푹 빠졌죠. 영화와 책. 매일 몇 시간씩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약 1년 반이 지나자 은행 업무, 병원 진료 면접 등의 상황을 통역 없이도 편안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사랑이 커지면서 어머니와의 거리도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짧게 통화했지만 긴 침묵이 계속되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프랑스에 있는 2개의 직장에서 일하면서 제 수업과 서울 생활에 대해 최소한의 안부만 물으셨죠. 제가 한국에 머무는 것을 파리로 돌아가기 전에 모험적인 단계로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진정한 제 집을 찾은 것 같았어요. 심지어 2학년 때 민준이라는 한국인 경제학과 학생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곧사랑에 빠져보죠. 그는 똑똑하고 잘생겼고 존경받는 집안 출신이었어요. 저희는 한강을 거닐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서울에 오래 정착하는 꿈을 그리며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민준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어머니의 말투는 딱딱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졸업 후 귀국해서
저희 동네 교회에 다니는 멋진 한국계 프랑스 남학생과 결혼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제가 프랑스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제 말이 어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매주 안부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식에 어머니를 서울로 초대했을 때 어머니가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25년 전 한국을 떠난 후 처음으로 한국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가 어머니의 기억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시선과 지적을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호스트 가족에게 어머니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함께 묵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들은 흔쾌히 방을 준비해 주시고 냉장고에 맛있는 과일과 간식을 채워주셨습니다. 경제학과 수석 졸업의 기쁨도 잠시 어머니를 모시러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척이나 떨렸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원피스를 다듬으며 몇 년 전 파리 공항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일자리에 지원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거나 잔소리를 할까? 아니면 그냥 한국을 무시하고 아시아 다른 나라로 휴가를 가자고 할지도 몰라요. 입국장 게이트 근처에 서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어머니는 제 기억보다 훨씬 늙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랜 육체 노동으로 인해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더 많이 생기셨어요. 하지만 신나게 손을 흔드는 저를 발견하셨을 때 피곤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밝아지셨습니다. 저희는 꼭 껴안았고 저희 사이의 모든 긴장된 역사가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어머니는 한참 동안 포옹을 놓지 않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결국 이해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 어머니가 한국에 왔을 때는 대화를 나눴을 때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로 인해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어머니의 생각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함께한 첫날 저희는 바다를 보기 위해 초현대식 KTX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택시와 버스조차 드물었던 시절이라 어머니는 이렇게 빠르고 편안한 교통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셨어요. 친한 도시를 걸으며 거리 공연과 노점상을 구경하는 동안 어머니는 프랑스를 조금 닮았다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이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어설픈 칭찬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금욕주의자인 제 어머니에게는 엄청난 칭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콤한 해산물 국수 한 그릇을 꿀꺽 삼키자 어머니의 얼굴이 그 진한 맛에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한국에 대한 기억에 드리워진 그림자 중 일부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 부족했던 가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현대적 번영의 면모를 어머니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서울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시장, 궁전, 박물관 등 번화한 수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민속박물관에서는 정교한 한복에 매료되었고 과학관에서는 첨단 로봇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하지만 실용주의자인 어머니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한국의 인프라였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파리에서 온 그녀는 매우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하철은 늦은 밤에도 2에서 3분 간격으로 운행되었고 택시는 저렴하고 많았죠. 또한 블록마다 번쩍이는 병원 건물과 24시간 운영되는 약국에서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에도 주목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일반 시민이 병원 방문, 검사 및 시술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의 국가보험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먹던 어머니가 허리를 주무시며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척추 관절염을 앓고 있었지만 물리치료나 통증 주사와 같은 치료는 본인 부담금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웃으며 식당 일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참아냈습니다. 가끔은 50살의 몸에 갇힌 할머니가 된 기분이야 라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여전히 지친 몸을 이끌고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침과 같은 한의학적 기술이 어머니의 허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의원에 가자고 망설임 없이 제안했습니다. 한국적인 모든 것에 냉소적이었던 어머니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어머니가 비웃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는 거부감 없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한옥 스타일의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준의 가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한의사는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차분하게 엄마의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척추의 주요 압력점을 따라 일련의 작은 한방 파스를 준비했어요. 약용 테이프로 피부에 붙인 이 파스는 향이 나는 작은 성냥개비처럼 생겼어요. 어머니는 대체 이런 것들이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의 말을 믿으셨고 열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어머니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활력과 움직임을 되찾았습니다. 허브 테이퍼의 강한 냄새가 신경을 자극하고 뭉친 조직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곧게 서서 걸으시며 그 효과에 놀라워하셨죠. 저희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마법 같은 저녁을 보냈는데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으로 어머니가 저를 온전히 안아주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시야가 크게 넓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왜 이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나라를 제 커리어를 시작하고 언젠가 가정을 꾸릴 곳으로 선택했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허리 통증이 심할 때 한의사가 화상통화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미래가 어디로 향하든 이제는 어머니가 응원해 줄 거라는 작지만 강력한 신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너 가보기나 했어. 완전 그러면 한국은 어떤데? 야 한국은 여기에 낄 나라가 아니지. 그리스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아온 건축가들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출장을 가려고 하는 건축가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그리스인 레나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아테네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온 건축가 레나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대 건축이 매료되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그리스의 유서 깊은 성당과 유적지를 방문했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저는 오래된 건축물에서 본 거대한 기둥 정교한 조각 공학적 경이로움에 항상 경외감을 느꼈어요. 자라면서 그 매력은 더욱 깊어져 여름방학이 되면 부모님께 유럽 곳곳의 고대 유적지를 방문하고 싶다고 조르곤 했죠.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할 무렵에는 고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죠. 교수님들은 제가 항상 아테네 수로의 작동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중세성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지치셨을 거예요. 친구들이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축 디자인에 집중하는 동안 저는 과거 건축에 훨씬 더 끌렸어요. 수천 년을 버텨온 건축물의 모습은 저에게 놀라웠어요. 수세기에 걸쳐 이 고대 건축물에서 함께 살았고 일했으며
감탄했던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을 상상하는 것이 좋았죠. 졸업 후 여름방학 동안 유럽 배낭여행을 하며 터키의 고대 유적지를 방문했어요. 파르테논 신전 기둥의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와 정교한 조각을 살펴보기 위해 웅크리고 앉아 고대 아테네의 영광이 절정에 달했던 신전을 상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터키의 거대한 아테네 원형 극장에 서서 검투사 전투를 응원하던 수천 명의 관중을 상상해 보았어요. 고대인들의 엄청난 규모와 엔지니어링 능력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귀국 후 그리스에서 건축 경력을 시작하면서 중세 교회 복원이나 유적지 용도 변경을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유물을 직접 다루면서 깊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부모님은 제가 옛날 사람이라며 놀리곤 했죠.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중국의 고대 건축과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읽을수록 더 집착하게 되었죠. 만리장성, 자금성 병마용 이런 기념비적이고 웅장한 건축물들은 제가 직접 봐야만 하는 것들이었죠. 절벽에 거대한 불상이 조각된 룽먼 석굴과 같은 유적지 사진을 뒤적거리고 중국 황궁과 무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기도 했어요. 만리장성을 따라 걸으며 이 놀라운 유적지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꿈이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중국으로 가는 긴 여행을 위해 몇 년 동안 돈을 저축한 끝에 마침내 베이징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중국에 관한 모든 건축 및 역사 서적과 함께 여행 가방에 짐을 꾸리면서 저는 정말 설레었어요. 비행기에서 베이징 자금성의 거대한 성문과 높이 솟은 탑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계속 상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대 건축물에 매료되어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이제는 고대의 매력이 저를 지구 반대편 중국까지 끌어당기게 되었어요. 10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에 들어서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초현대식 공항을 빠져나와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 입구로 바로 가는 첫 번째 택시를 탔어요. 넓은 대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고대 사원과 건축물이 반짝이는 거대한 고층 빌딩과 나란히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정말 내가 중국에 왔구나. 택시가 천안문 광장에 내려줬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서서 모든 것을 감상했어요. 천안문 광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광장으로 수세기 동안 중국의 심장 역할을 해왔죠. 박물관과 정부 건물이 양옆에 있고 북쪽 끝에는 천안문 자체가 서 있고 그 뒤에는 거대한 자금성의 입구가 있었어요. 이 경치를 사진으로 수없이 보았지만 직접 서보니 정말 강렬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금성의 상징인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양쪽에서 펄럭이는 중국 국기와 함께 위엄 있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활짝 웃고 배낭을 불룩하게 메고 있는 제 모습이 미친 관광객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거대한 광장을 가로질러 성문을 향해 걸어갈 때 저희 발 아래에서는 수세기에 걸친 역사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고대의 매력에 사로잡혀 이 꿈 같은 기회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웅장한 중국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대 유적지를 탐험하며 신나게 첫 몇 주를 보낸 후 저는 베이징에서 새로운 직장과 생활에 적응하는 데 집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개발업체에서 베이징의 고급 아파트와 리테일 단지를 설계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저를 채용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 첫날 저는 베이징의 엄청난 규모와 건물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근무한 오피스타워는 100층이 넘는 높이로 화려한 로비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었어요. 도시는 정말 현대 건축과 인프라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그러다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대화에서 구조적 품질과 엔지니어링, 고려 사항보다
미학과 외관이 우선시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태양열 패널이나 녹지 공간과 같은 친환경 기능에 대한 저의 제안은 불필요한 비용으로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발자들이 오래도록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보다 화려한 건물을 빨리 짓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모든 단계에 퍼져 있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 계약에 대한 뇌물은 평범한 관행으로 여겨졌죠. 제 상사들은 제가 정기적으로 일감을 확보하려면 청구서를 부풀려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어느 정도는 빼돌려야 한다며 퉁명스럽게 말했죠. 이러한 비윤리적인 관행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태도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베이징 생활에 계속 적응해 나가면서 베이징의 초창기 환상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번쩍이는 타워의 외관 뒤에서 저는 놀라운 불평등과 빈곤을 목격했어요. 고급 쇼핑몰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는 더러운 골목을 따라 늘어선 작은 양철 판잣집에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 찌꺼기를 찾고 있었고, 세련된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10달러짜리 커피를 들고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울한 것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굶주리고 너덜너덜해진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3, 4살 정도로 어려 보이는 아이들은 콧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사람이 주는 동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돌보기에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노숙자가 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설계를 돕던 반짝이는 새 고층 건물들이 갑자기 공허하고 영혼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회의 때문에 자주 들르던 건설 현장 중 한 곳. 아래에 있는 낡은 이주자 학교를 발견했을 때는 제 인생의 최저점이었어요. 음침한 지하실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천장을 뒤흔드는 시끄러운 드릴링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은 조명도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기본적인 학습용품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에게 의지하며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지 구름에 가려진 그 열망에 찬 어린 얼굴들을 보며 마음 아파했어요. 처음 몇 달 동안 제가 상상했던 중국과 실제 하는 중국은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패와 불평등 착취가 만연한 가혹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도덕적 판단에 직면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표준 이하의 건물 계약을 계속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눈앞에서 계속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중국이 매혹적인 고대 역사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저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베이징과 직장을 뒤로하고 다시 건축을 윤리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저 스스로 혹독한 각성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건축 일을 그만둔 후 저는 더 청렴한 곳에서 경력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혁신과 기술이 양심적인 계획과 건축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나라를 찾고 싶었습니다. 다음 행보에 대한 옵션을 조사하던 중 한국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 서울은 처음 베이징으로 이끌었던 흥미로운 개발과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서 도시계획에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시민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역사적 보존과 적응적 재사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대 사찰과 궁전이 번화한 도심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 발전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속 KTX 열차와 같은 대중교통과 광범위한 무선 네트워킹은 한국이 얼마나 매끄럽게 진보와 전통을 융합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건축물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빛 식물, 물과 같은 자연 요소에 대한 경외심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혁신적이고
윤리적인 건축 환경의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회사에 연락해 제 포트폴리오를 공유한 후 A 아키텍트라는 회사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고 매우 기뻤습니다. 이 회사는 친환경 건축 자재와 최적화된 에너지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주상복합 단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죠.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도시의 청결함과 효율성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가로수가 늘어선 보도는 흠잡을 데 없이 관리되고 있었고 직원들이 하루 종일 나뭇가지를 가지치기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도 청결한 느낌이 들었고 청소팀이 공공장소를 지속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했습니다. 베이징과 비교했을 때 공공장소에 대한 시민의 의무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중국 거리에서 부족했던 친절과 정직함도 엿보였습니다. 첫 주에 새 사무실 근처의 구불구불한 골목을 헤매다가 길을 잃었을 때 현지 상점 주인들은 계산을 거부한 채 인내심을 갖고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번화한 남대문 시장에서 실수로 물건 값을 과다 지불했지만 상인은 저를 쫓아가 거스름돈을 돌려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 직장에 적응하면서 저는 한국 동료들의 윤리와 우선순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창의성과 틀을 벗어난 사고는 장려되었지만 안전이나 품질을 희생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비용 절감이나 비윤리적인 관행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친환경 기능과 적응형 재사용에 대한 제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다시 한번 온전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직장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 구조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광범위한 청소년 프로그램과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공립학교는 다음 세대에 대한 진정한 투자를 반영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무료 점심 교과서, 상담까지 제공하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베이징의 건설 현장 아래에서 보았던 방치된 이주민 학교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기념하는 야외 축제를 발견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민속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부모들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처 파빌리온에서는 장인들이 고대 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대 생활에 맞게 변형한 서예와 수공예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연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보기 드문 전통과 진보의 조화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실망감에서 벗어나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때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고 제 자신을 뿌리내리고 다시 긍정적인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윤리를 희생하지 않는 혁신 공유된 역사에 대한 자부심,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등 제가 글로벌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추구했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나라였습니다. 새로운 고향의 문화와 복잡한 역사 기념물에 대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표류 끝에 잃어버렸던 희망과 목적의식이 다시 한번 제 안에서 피어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이미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A 건축사 사무소에서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건축, 유산에 대한 감상을 결합한 새로운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계획 초안을 작성하면서 제 업무는 계속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동료들은 훌륭하고 원칙적인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종종 점심을 먹으며 영어, 그리스어, 한국어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동료애를 키웠습니다. 업무 외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 명소를 더 많이 알아보는 데 전념했습니다. 주말에는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거대한 왕궁을 돌아다니며 높이 솟은 누각과 정교하게 칠해진 대들보에 감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의 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도 놀라웠어요.
고대와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 건축에 매료된 저는 북촌, 한옥과 같은 유서 깊은 마을을 방문해 모서리를 쓸어 올린 기와 지붕과 자연광이 들어오는 격자무늬 창문에 감탄했습니다. 집안에는 온돌 바닥이 있어 한국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요. 정말 기발한 고대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여기에 배관과 조명 등 현대적인 편의시설도 함께 갖춰져 있었죠. 이러한 신구의 조화는 적응적 재사용에 중점을 둔 건축가로서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건축물 외에도 한국의 멋진 자연 경관과 활기찬 도시 에너지를 발견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평창의 슬로프를 스노보드 타고 내려오고, 제주도의 절벽을 하이킹하고 시끌벅적한 광장시장을 맛보는 등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를 떠난 후 그리워했던 방식으로 변함없이 친절하고 공동체 지향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아이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학업 성취를 중심으로 구축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저는 부담을 줄이고 창의성을 키우려는 노력도 보았습니다. 학교는 균형 잡힌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전통적인 교과목과 함께 음악, 미술, 스포츠를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박물관, 극장, 유적지 견학도 흔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깨끗하고 시설이 잘 갖춰진 놀이터에서 세심한 부모와 조부모가 아이들의 모험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 세대를 돌보는 것이 공동체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중국에서 보았던 방치된 아이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서울에 살면서 저는 이제 한국이 제 진정한 고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나라에 대해 알아가야 할 새로운 층위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1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 저는 살아있는 역사의 한 조각인 남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형을 가로지르는 황량한 국경을 바라보며 한국의 격동적인 과거와 희망찬 미래가 어떻게 교차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단골 포장마차에서 아줌마에게 DMZ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줌마는 전쟁 중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하며 근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한 그릇을 떠주면서 아줌마는 끊어진 관계가 협력과 화해를 통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슬픔 속에서도 불굴의 한국인의 정신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가 입양한 조국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배움과 성장이 남아있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의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지역 문화는 저에게 평생의 발견을 보장했습니다. 쓰라린 환멸의 시간을 보낸 후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밤 서울 아파트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별빛 가득한 꿈을 안고 중국에 도착한 이후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던 삶의 목적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인류애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문화적 재탄생을 경험했습니다. 되살아난 제정신은 미래에 어떤 장이 펼쳐지든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